이 나이쯤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편안함을 찾게 되고 기대보다는 현실을 먼저 따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도 열정도 넘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외롭다는 감정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 한마디 주고받을 사람조차 없는 하루가 쌓이면서 점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 건 친구와 함께 나간 작은 모임에서였어요. 오랜만에 친구의 권유로 노인대학에서 주최하는 문화강좌에 참석했어요. 미술 감상 수업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강태석 68세. 깔끔한 옷차림에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강좌를 듣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예전에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였어요.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좋아하는 화가, 그리고 서로의 일상 같은 것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석과 대화를 나누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몇 번의 수업이 더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태석은 언제나 한결같이 다정했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나 역시도 태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나눈 대화들은 오랜만에 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법이죠. 나는 과연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이란 감정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태석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그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석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 씨,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고 너무 오랜만에 받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태석은 내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나는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혼자의 삶을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익숙했어요. 사랑은 젊은 날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태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전화가 기다려지고 그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미술관을 다녀오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나를 점점 더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에 나는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이 내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 씨,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내가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나왔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게 옳은 선택일까? 나는 고민했어요. 내 나이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생활 방식,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딸이었어요. 내 유일한 가족.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유였던 아이. 그녀는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축복해줄까? 아니면 실망할까? 나는 태석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더 안심시키듯 말했다. 나는 당신이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두드렸어요. 태석은 단순히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딸과 통화를 했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신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끊고 난 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미경을 만났어요. 오래된 친구이자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망설이다가 태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안에 대해 말했어요.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까? 나는 혼자 남아 늙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혼자인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태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의 곁에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중 태석이 내게 편지를 건넸어요. 천천히 읽어보고 답을 줘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어요. 그는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했어요. 사랑이란 감정이 나이에 구애받아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혼자 남아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 내서 행복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은 선택 아닐까요? 나는 가만히 편지를 들고 생각했어요. 태석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 행복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답을 내렸어요. 태석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조용히 내 마음을 전했어요. 나는 그가 곁에 있어줄 때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태석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지켜가며 만났다면 이제는 좀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우리 사이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축하해줬어요. 특히 미경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지영아.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딸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태석도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는 내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지영 씨가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안부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나는 본론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딸이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태석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지만 태석 씨와 함께할 때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국 짧게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딸이 당황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너무 차가워서 마음이 쓰였어요. 나는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걸까? 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딸이 당황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나는 계속해서 내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되묻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딸은 한동안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2주가 지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통화만 할 뿐 깊은 대화를 피하려 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태석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딸이 내 선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강하게 나를 설득하려 드는 건 아닐까? 약속한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딸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봤어? 딸의 첫 마디는 다소 날카로웠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라도 엄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 나는 황당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경계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태석은 나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어떠한 의심스러운 행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어. 태석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딸은 여전히 찜찜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난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 그런데 엄마가 혹시라도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돼. 나는 한숨을 쉬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태석 씨를 만나면서 엄마는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았어. 딸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좋다면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줘.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딸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봤어?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딸과의 만남 이후 나는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어요. 태석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딸이 남긴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봤어?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히 태석과 함께 시장에 나갔을 때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디서 본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달 전 친구 미경과 함께 갔던 카페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태석을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태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뵙네요. 여자는 차갑게 태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힐끗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 혹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요동쳤어요.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태석은 표정을 굳히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바빠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당신 태석 씨 아내 맞죠? 그 한마디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황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 태석 씨의 전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태석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 씨 가지요. 나는 그 순간 태석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석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손을 잡은 내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전 부인이라는 그 여자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분명 태석은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태석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지영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저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태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석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석은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안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 나는 다음 날 아침 친구 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미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미경은 내 얘기를 듣더니 단번에 알아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구나.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나는 그렇게 태석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태석 씨 아직 전 부인과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한 거 아니었어?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 게다가 미경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가 말하길 태석 씨가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태석은 나와 함께 살면서도 전 부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보내고 있었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태석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그날 밤 태석과 마주 앉았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태석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왜 그래, 지영 씨?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전 부인이 말했어요. 당신 아직 그녀와 관계가 남아있다고. 태석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태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내가 다시 묻자 그제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 씨, 오해하지 말아요. 그 여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끝난 관계지만 그래도 정이 남아서 조금 도와주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태석은 뭔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아직 그 여자랑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석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영 씨,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과 결혼을 했겠어요? 나는 그 순간 태석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의심을 무마시키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는 게 문제예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믿겠어요. 당신이 전 부인이랑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러자 태석이 다급해졌어요. 알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는 마지못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나 아직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죄책감이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태석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뭐요? 나는 끝까지 듣고 싶었어요. 태석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나 그녀한테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태석은 말을 망설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00만 원? 당신이 나한테 썼던 돈보다 많잖아요. 태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 남자는 전 부인과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였어요? 나한테는 거짓말하면서 전 부인이랑은 끊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태석은 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지영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나는 차갑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태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봤어요. 태석은 처음부터 모든 걸 숨겼어요. 전 부인과의 관계도,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이런 남자를 믿고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는 외로움에 지쳐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쩌면 태석은 나와의 결혼을 단순히 새로운 삶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전 부인과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던 거예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태석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하지만 그 향긋한 커피 향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정리해야 할까? 태석이 방에서 나왔어요. 지영 씨,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태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말해줘요. 솔직하게. 당신 아직 그 여자랑 끝난 게 아니죠? 태석은 이번에도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 그냥 연락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태석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가끔 만나요. 하지만 절대 사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냥 책임감 같은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석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이미 이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답을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이 관계를 끝낼 것인지. 나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도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결혼 생활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태석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전 부인과 연결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관계를 끊을 의지도 없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결혼을 끝낸다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외로움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혼자였다는 것을. 태석과 함께 살아도 나는 이미 외로웠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애정이 없었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어도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태석을 불렀어요.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태석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전 부인을 떠나지 않았어요. 난 더 이상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 수 없어요. 태석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나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법적인 절차를 확인했어요. 태석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 결혼 생활은 끝나야 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꾹 눌러 참으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이 결혼을 끝내야만 했어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였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태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피곤함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서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기에 서명해.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석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장씩 넘겨보더니 펜을 들어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태석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는 세상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주인공.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인해 그녀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남편의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섰어요.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유로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다락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